어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탄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골목을 주름잡던 만순의 막창이 불판이 이렇게 차갑게 식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베테랑이니 노하우가 있지 않냐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베테랑의 자부심마저 쓰레기통에 처박게 만드는 비정한 전쟁터였습니다. 인천 연수동의 좁은 골목.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지지 않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만순의 막창이라고 쓰인 빛바랜 간판 아래 한 남자가 멍하니 서 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손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불판. 명절에도 몸살이 나도 폭우가 쏟아져도 피워왔던 그 뜨거운 연탄불을 어제는 처음으로 피우지 못했습니다. 텅 빈 가게 안, 기름때 묻은 테이블 15개. 한때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웃음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했고 고소한 막창 냄새가 이 골목이 공기 자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은 듯 고요합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평생을 성실 하나 믿고 달려온 저 같은 늙은 장사꾼에게 세상은 왜 이토록 가혹한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동에서 30년 동안 막창집을 지켜온 박만수입니다. 올해 나이 60살. 어제 저는 제 인생과도 같았던 마지막 연탄재를 치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했던 그 익숙한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손을 씻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이 검은 제가 꼭 제 인생 같았습니다. 까맣고 더럽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존재. 하지만 이젠 아무도 그 따뜻함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더군요. 30년 베테랑이니 무슨 노하우가 있지 않겠냐고. 장사가 안 되면 메뉴를 바꾸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모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이 그 같지 않은 베테랑의 자부심마저 쓰레기통에 처박게 만드는 비정한 전쟁터라는 걸. 1995년 봄이었습니다. 제 나이 30살. 대한민국이 희망으로 들떠있던 그 시절, 저는 건설 현장에서 벼랑 끝에 섰습니다. 2층 비계에서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6개월 병원 신세를 졌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육체노동은 힘듭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배운 건 몸 쓰는 일뿐이고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은 병원비로 다 날아갔고 통장엔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군대 동기였던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수야, 우리 가게 한번 놀러와. 형은 3년 전부터 연수동에서 작은 막창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6개짜리 조그만 가게였죠. 좁았지만 손님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막창 굽는 냄새가 정말 고소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만수야, 막창집 한번 해봐. 요즘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소주 한잔할 대로 최고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요리라곤 라면밖에 모르던 놈이 무슨 음식 장사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 요리 배워볼 생각 없어? 나한테 배우면 돼. 손만 부지런하면 막창은 할 수 있어. 저는 그날부터 형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형이 막창 손질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을 돌았습니다. 막창 냄새를 잡으려고 밀가루로 수만 번 비비고 헹궈냈습니다. 손은 짓물러 터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 놈들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는 재미, 그게 장사꾼 아버지의 유일한 보람이었으니까요. 전골 양념 비율도 형한테 배웠습니다. 간장, 고추장, 마늘, 생강, 설탕, 참기름. 형이 지켜온 황금 비율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형 밑에서 배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붙어 다니면서 모든 걸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형한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형수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형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만수야, 미안한데 내가 가게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형수 서울로 데려가서 큰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야 돼. 너 이 가게 해볼래? 권리금 없이 그냥 넘겨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만수야, 넌 할 수 있어. 6개월 동안 봤는데 넌 손이 정직해. 그게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결국 저는 친척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여기저기서 500만 원을 긁어 모았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첫 달 월세 80만 원, 그리고 재료비. 그렇게 만순의 막창이 시작됐습니다. 테이블 6개로 시작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두세 팀밖에 안 왔습니다. 한 달 매출이 20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형한테 배운 대로 막창을 더 꼼꼼하게 손질했습니다. 양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맛봤습니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오면 최선을 다해 구워드렸습니다. 그러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순의 막창은 잡내가 없어. 사장님이 직접 구워줘서 편해. 가격도 착해. 6개월쯤 지나자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단골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기다리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2년 뒤에는 옆 가게까지 합쳤습니다. 테이블을 15개로 늘렸습니다. 손님이 더 많아졌거든요.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저는 이 불판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쫄깃한 막창 팔아서 큰 놈 결혼시키고 작은 놈 대학도 보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역시 이 맛이에요 하며 소주잔을 기울일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이자 사장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막창이었습니다. 연탄 연기를 마시며 하루 15시간씩 불판 앞에 서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옥 같던 코로나도 이겨냈고 다시 손님들이 몰려올 땐 이제 고생 끝인 줄만 알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인가 뭔가의 맛집으로 소문나서 젊은 애들이 줄을 설 때 저는 제가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짧고 잔인한 꿈이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모두가 이제 괜찮다고 말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라는 정체 모를 괴물이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처음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한 달만 참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곧 나아지겠지. 아내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밤 9시면 강제로 불을 꺼야 하는 영업 종료 명령. 저녁 장사가 전부인 막창집 사장에게 그건 장사를 쉬라는 말이 아니라 굶어 죽으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밤 9시. 30년 동안 사람 냄새로 북적이던 골목은 순식간에 공동묘지처럼 변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제 가게 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치듯 걸어갔습니다. 하루 100만 원씩 찍히던 매출은 20만 원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살기 위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자존심에 배달은 지옥이었습니다. 막창은 뜨거운 연탄불 위에서 바로 구워 먹어야 제맛인데 오토바이에 실려가는 동안 식어버린 막창은 고무줄처럼 질겨지고 잡내가 올라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히는 별점 1점 테러들. 막창이 왜 이렇게 질겨요? 최악이네요. 냄새나서 못 먹겠어요. 다 버렸습니다. 억울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명성이 별점 하나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 기분. 장사꾼으로서의 자부심이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도 배달앱 수수료에 포장비까지 가게에서 부담하니 한 건 팔면 남는 게 거의 없더군요. 팔아봤자 가스비도 안 남는 적자 행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카드 수수료였습니다.
요즘은 현금 내는 손님이 없습니다. 카드 결제가 전부인데 한 달 수수료만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출의 3%가 카드사로 빠져나갔습니다. 밤 10시 손님 한 명 없는 가게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술잔만 비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아내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목구멍까지 울음이 차올랐지만 가장이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쌓이는 건 빚뿐이었습니다. 월세, 가스비, 전기세, 재료비.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은행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빚으로 월세를 내고 재료비를 메우며 지옥 같은 2년을 버텼습니다. 2021년 가을, 백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변이가 나왔습니다. 델타, 오미크론. 끝날 것 같던 코로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봐요. 당신이 평생 지켜온 거잖아요. 그 말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2022년 봄, 마침내 뉴스에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여보, 이제 살았어. 다시 봄이 왔어. 아내와 저는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가게 한복판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탄불을 다시 세게 피웠습니다. 막창을 더 많이 주문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말 저녁 6시 가게 앞에 웨이팅 줄이 늘어선 걸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단골 손님들의 그 한마디가 죽어가던 저를 살렸습니다. 주말엔 하루 150만 원씩 팔렸습니다. 이제 빚만 갚으면 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넘쳐나는데 전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소주 한 잔 걸치러 오던 아저씨들이 아니라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가게를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우와, 여기 진짜 힙하다. 완전 노포 감성 대박. 그 친구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막창을 굽는 게 아니라 휴대폰부터 들이댔습니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인스타그램인가 뭔가에 제 가게가 맛집으로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만순의 막창, 노포 감성 성지. 그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잡내를 잡고 맛을 고수하던 내 고집을 세상이 저 젊은 친구들이 드디어 알아주는구나 싶어 어깨에 힘도 들어갔습니다. 역시 성실하게 버티면 복이 오는구나. 매일 아침 연탄불을 피우며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올린 수천 장의 사진은 그저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 같은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인기가 사라지는 속도는 연탄불이 꺼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정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기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훨씬 더 빠르더군요. 2023년 초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게 가게를 가득 채우던 그 푹적거리던 젊은 손님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이 추워서 그렇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고 꽃이 피어도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틀면 온통 금리가 치솟았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 넘게 나가요. 단골이던 젊은 직장인 녀석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사진 찍으러 오던 그 수많은 친구도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노포 감성인이 힙하다니
떠들던 그들에게 제 가게는 이제 충분히 소비된 철 지난 배경판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텅 빈 지갑 앞에서 감성은 그저 사치였던 걸까요? 제 막창 한 접시에 2만 원, 소주 한 병에 5천 원. 둘이 와서 기분 좀 내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월세 내고 교통비 내기에도 벅찬 젊은 친구들에게 그 10만 원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건 제 막창 맛 때문이 아니라 인스타에 올릴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유행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고 제 가게는 30년 전통의 맛집이 아니라 그저 낡고 오래된 식당으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회식 문화의 종말이었습니다. 예전엔 1차로 와서 먹고 가거나 2차로 제 가게에 와서 막창에 간단하게 소주 한잔하는 게 당연한 코스였습니다. 저는 항상 1차, 2차 상관없이 손님들로 밤늦게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장님, 요즘은 1차만 하고 다들 집에 가요. 누가 2차 가자고 하면 센스 없는 사람 취급받거든요. 젊은 직원들은 회식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겁니다. 저녁 9시, 예전 같으면 골목이 가장 시끄럽고 활기가 넘쳐야 할 시간. 하지만 이젠 9시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골목 전체가 죽어버립니다. 텅 빈 거리, 하나둘 꺼지는 간판들, 코로나 때 강제로 문을 닫던 그때보다 더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땐 정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면 지금은 손님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니까요.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막창 도매가가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킬로그램당 15,000원 하던 게 이젠 2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가스비는 한 달에 50만 원 하던 게 90만 원으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월세는 또 어떻습니까? 가게를 확장하면서 보증금도 올렸고 월세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처음 80만 원이던 월세가 어느새 300만 원이 됐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었으니까요. 전기세, 재료비, 인건비,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전엔 홀 직원 2명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최저시급은 계속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 월급이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결국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아내와 둘이서만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15개 테이블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그렇다고 막창 가격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비싸다고 안 오는데 여기서 더 올리면 정말 끝장이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하루 15시간씩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습니다. 한 달 매출 전표에 2천만 원이 찍히더군요. 남들이 보면 돈 많이 버는 줄 알겠지만 그건 가짜였습니다. 재료비 떼고 월세 300만 원 내고 세금에 공과금까지 내고 나니 두 사람이 한 달 내내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두 사람이 잠 한숨 못 자고 15시간씩 일해서 버는 돈이 편의점 알바보다 적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다 죽겠어. 아내가 힘없이 내뱉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푹 썩이는 사람 냄새가 좋아서 시작한 장사였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가게는 소리 없는 무덤처럼 변해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가게에 홀로 앉아 연탄불만 외롭게 지피고 있던 그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저만 빼고 멀리 가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켜온 고집이 이제는 낡은 짐이 되어 제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홀에 손님이 없으니 결국 다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그토록 넌더리 냈던 그 배달을 말입니다. 여보, 이러다간 다음 달 월세도 못 내요. 뭐라도 해야지.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 없이 배달 앱을 켰습니다. 처음엔 주문이 들어오니 살 것 같더군요. 하루에 5건, 10건. 그래, 아직 내 막창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스스로 위로하며 다시 앞치마 끈을 조여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역시 막창 그놈이었습니다. 막창은 연탄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그 찰나에 먹어야 제맛입니다. 아무리 꼼꼼히 포장해도 오토바이에 실려가는 그 20분, 제 자부심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식어버린 막창은 고무줄처럼 질겨졌고 굳어버린 기름기에선 잡내가 올라왔습니다. 곧바로 별점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막창이 너무 질겨서 턱 아파요. 못 먹고 다 버렸습니다. 냄새나네요. 돈 아깝습니다. 다시는 안 시킵니다. 리뷰 하나가 달릴 때마다 제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장님,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서비스 좀 더 주세요. 다른 데는 다 주던데 소스 더 보내주세요. 양이 너무 적어요. 가게에서는 손님과 눈 맞추며 정성껏 서비스도 더 드리고 했지만 배달은 달랐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별점 하나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굽신거려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평생 내 맛에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박만수가 배달 앱 구석탱이에 사과 댓글이나 다는 신세가 된 겁니다. 4.8이었던 별점은 어느새 4.2까지 곤두박질 쳤고 별점이 낮아지니 주문조차 뚝 끊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배달 매출이 300만 원 찍히더군요. 이제 좀 되나 보다 싶었는데 정산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광고비, 거기에 제가 부담한 배달비까지 빼고 나니 한 달 내내 포장하고 뛰어다닌 제 손에 쥐어진 건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2만 원 번 셈입니다. 여보,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나아요. 거긴 시급이라도 10,000원 주지. 아내의 한숨 섞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생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돈을 좀 모아뒀습니다. 첫째 아들 결혼도 시키고 둘째 대학 등록금도 내고 그러던 중에 조금씩 저축도 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통장에 5천만 원 정도 모았었죠. 이제 좀 살겠구나. 노후 준비 좀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2년 동안 그 돈이 다 녹았습니다. 매달 적자를 메우느라 조금씩 뺐었습니다. 월세, 가스비, 재료비 매달 4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2년 만에 5천만 원이 바닥났습니다. 거기에 대출까지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코로나 버티려고 은행에서 빌렸던 돈입니다. 그 돈으로 겨우 버텼는데 2023년부터 불황이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줄고 매출이 떨어지고 3년을 버티느라 대출금 3천만 원도 다 썼습니다. 이젠 매달 이자만 15만 원씩 나갑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기적은 없었습니다. 홀은 텅 비었고 배달 주문마저 하루 두세 건으로 줄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무서운 속도로 깎여 나갔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마침내 3월 말 제 통장엔 딱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도 빌린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손에 남은 건 50만 원과 3천만 원 빚뿐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만 좀 늦게 드려도 될까요?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박 사장님, 30년이나 장사했으면 돈 좀 모아두셨을 거 아닙니까? 다음 달까지 밀리면 바로 계약 해지니까 그리 아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뚜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텅 빈 가게에 마주 앉았습니다.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내가 입을 뗐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요. 빚만 더 늘리기 전에 제발 지금이라도 정리해요. 저도 알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이 불판을
그냥 꺼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제 힘없는 말에 아내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정신 차려요. 이미 다 끝났다니까. 아내의 통곡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제야 저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온 이 무거운 자존심을 이제는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30년 터전을 제 손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가게 정리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눈물마저 말라버린 퀭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만순의 막창입니다. 가게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의 입에선 위로나 안부 대신 아주 당연하다는 듯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달 말까지는 무조건 비워주세요. 한자리에서 30년을 넘게 장사했는데 돌아오는 건 기계적인 통보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권리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 권리금이라도 좀. 제가 시설을 다 해놨으니까. 그러자 건물주가 비웃듯 말을 잘랐습니다. 권리금요? 박 사장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요즘 누가 장사도 안 되는데 미쳤다고 고깃집을 해요. 이 골목 보세요. 옆집 뒷집 다 임대 딱지 붙은 거 안 보입니까? 사장님도 장사 접으시면서 권리금을 찾아요? 그의 말은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 계약서대로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세요. 연탄 불판 다 뜯어내고 벽 타일까지 처음 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견적 800만 원 나오던데 깔끔하게 하고 나가시라고. 권리금은커녕 오히려 생돈 800만 원을 내고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30년을 여기서. 박 사장님, 그만큼 장사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냐. 그 나이에 800만 원이 없어서 이래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통장엔 고작 50만 원이 전부인데 800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결국 죽기보다 싫었던 일을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아버지가 지금 급하게 돈이 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대답은 따뜻했지만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평생을 막창 장사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늙은이가 됐다니. 철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김 과장, 박 대리, 50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퇴근하면 제 가게로 와서 막창에 소주 한잔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진짜 그만두시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어디 가서 막창 먹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막창이 제일 맛있었는데 퇴근하고 여기 오는 게 낙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도 잘 버티셨는데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박 대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아쉬워하는 그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아내와 텅 빈 가게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인생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공간, 기름때 절어있는 벽, 손때 묻은 테이블, 까맣게 그을린 저 불판, 저게 다 제 몸뚱이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잔만 해요. 아내가 구워준 마지막 막창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진짜 맛있어.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섞인 소주를 삼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짐 싸기가 시작됐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박스에 담는 일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냄비, 접시, 수저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테이블도 치웠습니다. 의자도 치웠습니다. 불판도 떼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활기차던 공간이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30년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건물주가 와서 확인하더군요. 원상복구 깔끔하네. 자, 보증금 정산합시다. 보증금 2,500만 원. 30년 동안 조금씩 올렸던 그 돈을 돌려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넨 명세서는 잔인했습니다. 밀린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원상복구, 미흡 차감비, 기타 정산액. 교묘하게 깎고 깎더니 결국 400만 원을 떼고 2,100만 원을 입금해 주더군요.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이 폐업 신고서 한 장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단꼴이라며 웃던 그 사람도 장사판의 비정한 민낯 앞에서는 그저 돈만 아는 괴물이었습니다. 구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순의 막창이 종이 한 장으로 증발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마지막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정산하셔야 해요. 폐업하는데도 세금은 따라왔습니다. 남은 돈에서 세금 80만 원을 또 냈습니다.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기분이었습니다. 60살. 막창 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텅 빈 가게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제 이름이 걸려있던 자리에 커다란 임대 딱지가 붙어 있더군요. 30년 동안 제 간판이 걸려있던 그 자리에 이제 임대 2글자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제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떡해요? 저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만 꽉 쥐었습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제 앞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연탄불을 피우고 고기를 썰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이 되어도 세상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TV 채널만 돌리는 저를 보며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뭐 할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막창 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60살 늙은이가 이 거대한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통장에 남은 돈 2,100만 원. 여기서 아들에게 빌린 800만 원을 갚고 나면 1,3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은행 빚은 3천만 원이 넘더군요. 30년 장사의 결산은 결국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여보, 일단 뭐라도 해요. 우리 아직 죽을 날 멀었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친구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 구걸하듯 물었습니다. 야, 나 어디 써줄 데 없을까?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자리 한번 알아볼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경비원.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연락했습니다. 송도 신도시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600세대 규모. 관리소장을 만났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급은 220만 원입니다. 220만 원. 가게 할 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가져갔던 걸 생각하면 감지덕지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경비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어서 오세요 를 외치던 박만수는 거기 없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고 헐렁한 경비복을 입은 낯선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경비실 책상에 앉아 CCTV 모니터를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내가 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인사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혼자 오후 2시 택배 더미가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주부 한 명이 경비실 문을 툭툭 치더니 명령조로 말하더군요. 저기요, 경비 아저씨. 우리 집 앞에 택배 좀 갖다 놓으세요. 602동 1503호요. 30년 전 공사 현장에서 다쳤던 허리가 다시 욱신거렸지만 악착같이 짐을 날랐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아저씨. 30년 동안 사장님 소리만 듣던 제가
이제는 이름도 없이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렸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존심을 연탄재처럼 털어버리고 저는 고개를 숙이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차량을 체크하고 택배를 나르고 주민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일.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 220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가게 할 때보다 돈은 더 많았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걸린 간판도 나를 믿어주던 단꼴도 없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경비일 뿐이었으니까요. 2달, 3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의 중후한 신사, 제 가게의 20년 단골 김 과장이었습니다. 퇴근길이면 늘 박 사장님, 오늘도 막창 끝내줘요 하며 소주잔을 부딪히던 그 김 과장이 바로 이 아파트 주민이었던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김 과장님 하고 부르려던 찰나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는 경비복을 입은 저를 그저 흔한 관리 직원 보듯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20년을 마주보고 웃던 사람인데 옷 하나 갈아입었다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군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함께했던 손님 앞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막창을 구워 대접했던 손님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는 신세. 이것이 제가 마주한 2025년의 현실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30년 장사한 내가 왜 여기서,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자괴감에 경비실 안에서 혼자 한숨을 내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주말이면 쉬고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하는 삶, 무엇보다 매달 25일이면 한 푼도 어김없이 통장에 꽂히는 220만 원. 이 평범한 월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6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게 할 때는 하루 15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도 손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명절도 반납한 채 불판 앞을 지켰고 매달 월세 낼 날짜가 다가오면 가슴이 조여와 잠을 설쳤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경비 일이 창피한 게 아니라 제 쓸데없는 자존심이 문제였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제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요즘 얼굴이 좀 펴진 것 같아. 가게 할 땐 맨날 찌푸리고 있더니 지금이 훨씬 편해 보여.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엔 매일이 전쟁이었고 재료비가 오르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좀 쑤시지만 마음만큼은 저는 처음으로 발을 뻗고 잡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산책을 갑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걷는 거 얼마 만이야? 30년 만인 것 같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니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일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경비님 수고하세요. 그 할아버지가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일도 누군가에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저를 고마워한다는 것을. 얼마 전엔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다 아버지가 고생해서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30년 막창 장사. 돈은 못 벌었지만 두 아들 반듯하게 키워낸 것. 그거 하나면 제 인생 충분히 가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딱 하나 가슴 저미게 아쉬운 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포기할 걸. 조금 더 빨리 손을 들 걸. 2023년 이미 끝이 보였을 때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지겠지 하며 미련하게 버틴 그 2년 동안 제 노후 자금 5천만 원이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장사를 준비하는 분이 계신가요? 30년 베테랑인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30년 전과 다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손님이 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경기는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당신의 과거 경험은 지금 이 비정한 시대에선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절대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가요? 포기하는 것도 용기이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저처럼 빚을 내서 버티다가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존심보다 당신과 가족의 내일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끝이 보이면 그때가 정리할 때입니다. 30년 베테랑의 자부심보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도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60살 아직 젊습니다. 이번엔 빚 없이, 마음 졸이는 일 없이 정직하게 땀 흘려받은 월급으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낡은 간판을 내린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뿐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첫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